스마트폰을 켠 당신의 눈이 찌푸려집니다. 뉴스 메인에 걸린 기사 하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반성문을 냈다는 이유로 혹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몇 년 뒤면 세상에 나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게 됩니다. 댓글창은 이미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판사 가족이 당해도 저런 판결을 내릴 거냐? 대한민국은 가해자 천국이다. 피해자 인권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 우리는 이 풍경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끔찍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이 집단적 분노와 허탈함. 과연 이것은 단순히 판사들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혹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뜨거운 분노의 밑바닥을 아주 차갑게 훑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정의와 국가가 설계한 시스템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가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 이 기이한 현상. 도대체 왜 대한민국 법정은 피해자에게는 그토록 차갑고 가해자에게는 그토록 세심한 것일까요? 단순히 법이 썩었다고 욕하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진짜 메커니즘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거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짓밟힌 자의 비명과 법의 직무유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과응보를 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인류가 문명을 이루기 전부터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가장 원초적인 정의감입니다. 내 가족이 피를 흘렸다면 상대방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고통받아야 비로소 균형이 맞춰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현재의 법 시스템은 가해자를 위한 거대한 요새처럼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신체적 훼손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경제적 파탄, 주변의 시선이라는 2차 가해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가해자는 어떻습니까? 체포되는 순간부터 미란다, 원칙이라는 방패 뒤에 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국가는 가해자에게 방어할 무기를 쥐어줍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새끼 밥을 먹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는 방에서 지내며 아프면 치료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병원비를 걱정하고 보복이 두려워 이사를 다녀야 하는데 말이죠. 세금은 피해자가 냈는데 그 혜택은 가해자가 누리는 이 모순. 형사소송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재판은 검사란 국가와 피고인 가해자의 싸움입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저 사건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이나 참고인의 지위로 밀려납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자리인데 정작 나는 구경꾼이 되고 판사는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을 꼼꼼히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중이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냐라고 울분을 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감정적으로 볼 때 지금의 사법 시스템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괴물이 되지 않으려는 몸부림.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판사석에 앉아있는 그리고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은 왜 욕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해자의 인권을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사이코패스여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현대 형법이 지키고자 하는 아주 차갑고도 무거운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근대 형법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국가 권력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목매달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하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인류는 피를 흘리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살인자는 개인 범죄자가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국가 권력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가해자의 인권을 그토록 촘촘하게 보호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예뻐서가 아니라 국가가 억울한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에 휩쓸려 증거가 조금 부족해도 심증이 확실하면 사형해라. 범죄자에게 인권 따위 필요 없다라고 합의한다면 그 칼날은 언젠가 죄 없는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을 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적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던 우리의 지난 현대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즉,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까다로운 절차는 역설적으로 잠재적 피고인이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방파제인 셈입니다.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원은 범죄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국가폭력을 경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처절한 원칙입니다. 또한 교화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아니라면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그들을 짐승 취급하며 가혹하게만 다루면 그들은 감옥 안에서 사회에 대한 증오심만 키운 채 더 흉포한 괴물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즉 잠재적 피해자가 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가해자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고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피해자의 눈에는 피가 거꾸로 솟을 특혜로 보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하지만 비정한 계산법인 것입니다. 이론은 완벽했다. 그러나 현실은. 자, 여기까지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지. 국가가 괴물이 되면 안 되지. 하지만 이 고상한 법 논리가 자본주의와 현실의 계급을 만나는 순간 아주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 법을 활용하는 능력은 통장 잔고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인권보호라는 명분은 자본을 가진 자들에게는 돈으로 사는 면죄부가 되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됩니다. 힘 있는 가해자는 비싼 변호사를 사서 방어권을 휘두르며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힘없는 피해자는 그 절차적 정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 시스템이 현실의 진흙탕 속에서 어떻게 피해자를 질식시키는지, 그리고 그 원칙이 무너졌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을 꺼내 보겠습니다. 단순히 법이 이렇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가 흐르고 살이 찢기는 현실의 판례들을 통해 이 딜레마가 얼마나 잔인한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시스템의 실패인가, 필연인가? 우리가 법전 앞에서 느끼는 현기증은 단순히 법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전 속에 적힌 건조한 문장들이 현실의 비명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들은 각각 법의 무능, 법의 폭주, 그리고 자본의 침투를 상징합니다. 조두순 사건. 2008년 경기도 안산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하여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온 국민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고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부족하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고작 징역 12년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판사가 조두순을 좋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형법 제10조 2항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법은 심신미약 상태, 즉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 형을 깎아주는 것을 판사의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법에 적힌 대로 그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은 명백한 정의의 실패입니다. 술 마신 게 면죄부가 된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다릅니다. 만약 판사가 법 조항을 무시하고 국민 정서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 법을 어기는 사법 독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의 피눈물을 어디까지 외면해야 하는가라는 가장 아픈 질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는 뒤늦게 법을 고쳐 음주 감경을 폐지했지만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을 뿐 이미 찢어진 피해자의 삶은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화성 8차 사건. 가해자의 인권 따위 개나 주라고 외치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성현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는 1989년 13세 여아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서 20년의 청춘을 보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실적에 눈이 멀어 소아마비 장애가 있던 그를 불법 체포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구타하며 거짓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여론은 화성 연쇄 살인마를 잡아 죽여라라고 들끓었고 경찰과 법원은 그 압박 속에서 적법 절차, 즉 미란다, 원칙이나 변호인 조력권 같은 가해자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만약 당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엄벌주의를 택해 그를 사형시켰다면 어땠을까요? 훗날 진범 이춘재가 자백했을 때 우리는 죄 없는 장애인을 국가가 살해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왜 흉악범에게도 변호사를 붙여주고 왜 까다로운 증거 능력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는 사실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0.1%의 확률로 섞여 있을지 모르는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안전벨트였던 것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그리고 롤스로이스남. 하지만 최근 대중의 분노 버튼을 누른 것은 앞선 두 사례와는 또 다른 결입니다. 바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등에서 보여진 법의 기만적인 태도입니다. 가해자 인권 보호라는 명분이 돈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나가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떠들었지만 법정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는 저 반성문은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판사님은 왜 저걸 보고 감동하느냐며 절규했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기습 공탁입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돈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엮이기 싫어 합의를 거부할 때를 대비한 제도였으나 현실에서는 돈으로 형량을 사는 기술로 변질되었습니다. 선고 직전에 거액을 공탁하고 판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형을 깎아줍니다. 피해자는 내 존엄성을 돈으로 퉁치지 말라고 거부하지만 시스템은 자본의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또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그는 마약에 취해 사람을 치워 죽게 만들고도 체포 직후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대중은 목격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아니, 법은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친절하다. 여기서 우리는 가해자, 인권보호라는 미명이 자본주의와 결합했을 때 얼마나 추악하게 변질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인권보호장치가 없는 사람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있는 사람의 면죄부 셔틀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학으로 계산되는 정의.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판사들은 왜 이렇게 기계적인 판결을 내릴까요? 그 비밀은 양형 기준표라는 채점표에 있습니다. 판사 한 명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산더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의 찢어진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입금 내역과 자필 반성문을 더 확실한 데이터로 신뢰합니다.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숫자를 좋아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지만 가해자가 낸 5천만 원의 공탁금은 숫자로 찍힙니다. 그래서 법원은 판결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돈이 필요 없다고 울부짖지만 시스템은 그래도 돈이라도 받았으니 마이너스 10보다는 마이너스 5 정도의 고통이겠지라고 제멋대로 계산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의 정체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행정적인 데이터로 치환하는 순간 정의는 증발하고 사건 처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처럼 징역 100년, 200년을 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엄벌주의가 만능일까요?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감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감옥 유지 비용 때문에 주 정부 예산이 파탄날 지경이라 플리바게닝 유죄 협상이라는 제도가 성행합니다. 검사가 제안합니다. 재판 가면 100년 나올 수 있어. 지금 인정하면 10년으로 깎아줄게. 돈 없고 힘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재판 리스크가 두려워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갑니다. 반면 거대 로펌을 낀 진짜 악당들은 검사와 협상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납니다. 미국식 정의 역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시장판 흥정처럼 만들어버린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청구서. 그렇다면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한국 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가해자의 인권을 박탈하고 형량을 지금보다 몇 배로 늘리고 감옥을 춥고 배고픈 곳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까요? 첫째로 다가오는 것은 세금 폭탄입니다. 범죄자들을 수십 년씩 가둬두고 먹여 살리는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의 세금입니다. 현재도 교도소는 만원입니다. 자범까지 장기 복역을 시킨다면 교도소를 전국 곳곳에 수십 개 더 지어야 합니다. 우리 집 앞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할 사람은 없습니다. 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을 깎아 범죄자 숙식을 제공하는 데 써야 합니다. 둘째로는 범죄의 흉포화입니다. 어차피 잡히면 인생 끝이라는 생각이 들면 범죄자는 더 잔인해집니다. 성범죄만 해도
징역 30년, 살해를 해도 사형이라면 범죄자는 목격자를 없애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악마의 계산이 섭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범인은 순순히 잡히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며 검거 과정의 위험 비용은 급증할 것입니다. 셋째로 확증 편향의 공포입니다. 여론 재판이 법을 압도하게 되면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너 같은 놈은 인권도 필요 없어라는 분위기 속에 변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처단될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이 내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매듭.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가해자, 인권이라는 키워드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빙산을 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대한민국은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감싸는 나쁜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돈 있는 가해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유전무죄의 비리는 분명 존재하며 이것은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할 악입니다. 하지만 심해로 내려가 보면 거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딜레마가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개인을 함부로 사냥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 복수가 아닌 교화를 통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려는 공리주의적 계산, 그리고 엄벌주의가 가져올 재정적 파탄에 대한 두려움. 판사들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악마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라는 피해자의 눈물과 비라는 시스템의 붕괴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욕먹을 것을 알면서도 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위해 어떤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의 선택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그리고 예산을 쥔 정책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한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세금이 폭증하고 누명을 쓰는 사람이 생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가차 없는 처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명의 범죄자가 웃으며 나가는 꼴을 보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불편한 인권 보호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단순히 분노만 하고 있는 사이 법정의 저울은 계속해서 돈 있는 자와 법을 아는 자에게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감정적 배설을 넘어 차가운 감시의 눈으로 이 회색 지대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할 때입니다.